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네. 한국의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은행들의 그 외국 지점들 네. 한국에도 있겠죠. 네. 이런 모든 지점들을 통해서 막 달러를 네. 빌려가지고 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중국에서 달러,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 뉴스를 많이 봤어요. 여기 뭐 저 국회 그 추의원이 그 낸 보고 거기 팀이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 기자들이 받아서 써가지고 한국에 외환 달러 조달해서 중국에 보낸다 뭐 이런 게 쫙 알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거기 뭐 은행의 내부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국계 은행들하고 오랜 관계 맺어왔고 한국의 위안화 허브 맞을 때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체를 다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달러 차입이 늘어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중국이 경제가 막 어려워서 지금 빨리 달러 받좀 모집해서 막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간 중국계 은행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원래 하던 일이다. 네, 걔네 업무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얘네 본토에 있는 중국계 은행들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본토하고 똑같이 하면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이런 중국계 은행들이 하는 게 두 가지 업무예요. 하나 위안화 업무인데 위안화 업무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공격받으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거의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던 위안화도 다 국내로 싹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안화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홍콩에게도 한 1조 위안 정도까지 있었어요. 최고 네. 클라이막스 때. 그러면 여기에 위안화 업무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막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 막 중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있던 위안화를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여기에 위안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기에는 은행들은 달러 업무밖에 없어요. 달러 조달하는 업무. 네, 그러니까 달러를 싼데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요. 전 세계 지도를 네. 놓고요. 얘네는 정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달러가 싸요. 예를 들면 뭐 저 영국이 달러 싸요. 그럼 거기서 조달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그 차이를 남기는 거예요. 뭔가 외환 거래처럼. 네, 외환 거래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에다 엄청 잘해요. 두 가지를 해요. 이런 거 하고 파생 상품 투자를 해요. 그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나 한국계 은행이나 한국 국회의원들이나 한국 정부는 이런 기사를 쓸 게 아니고 야 중국 은행이 왜 돈을 이렇게 잘 벌까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려다가 낮은 이자에 빌려서 네. 조달해가지고 막 수익을 크게 내는 네. 그 자체.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에요. 한국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죠. 이런 잘 모르면서 이 기사를 막 쓰면 안 되죠. 원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엄청 웃기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은행들의 네. 정상적인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죠. 돈벌이 수단인데. 네, 그걸 갖다 갑자기 중국에서 외환 보유액이 많이 한 다른 이슈예요. 근데 그거에다 막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짜내고 있는 거잖아요. 막 자기가 뭐 앉아서 어렵다라는 거를. 자기가 지금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팩터는 팩터대로 줘야죠. 네.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은 조만간 네. 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금융 위기가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시점을 교수님도 뭐 2020년 뭐 이렇게 가깝게 보시는 거죠? 내년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의 부채 상환의 제일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지금까지 쌓였던 게 막 연기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최악의 예년이에요. 올해까지도 사람들이 이런 심리잖아요. 잘 되겠지. 그렇잖아요. 중미 무역 협상에 둘이 싸면 둘 다 손해인데 잘 되겠지. 둘이 계속 잘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바닥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저희 정말 심각한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 시점 올 거죠. 얘들은 정말 안 하는구나. 끝이구나 이제 둘이. 이런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도 엄청 타격이고요. 중국은 더 큰 타격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만기 상환해야 되는 그것도 많았는데다가 갑자기 투자심을 꽁꽁 얼어붙는 거죠. 자금이 소비가 얼었고 자금이 아예 안 들어버려. 그러면 보통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기 전처전 제일 좋은 자산이 먼저 시장에 나와요. 그치. 잘 팔릴 만한 걸 먼저 정리해야 당연하죠. 되니까. 나쁜 건 안 팔리니까. 그냥 벌써 아주 좋은 자산이 시장에 나올 때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 아주 좋은 기업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면 옛날 같으면 못 사요. 아예 기회가 없어. 특히 한국은 더 기회가 없어. 절대 아예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기업 자체. 그럼 그 걔네 기업 유동성이 문제생기니까 좋은 건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보면은 왜 재벌 기업들이 네. 알짜 그 계열사들을 그렇죠. 돈 만드나 매각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그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죠. 있다. 작년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작년에 있잖아요. 네. 야, 저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연구자로서 살아온 삶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떠냐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베트남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떻고, 우리는 글로벌 세계 지도를 딱 놓고 어디서 기회 있으면 어디서 딱 잡고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그 피 속에 있는 자본가의 피를 한국인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편견이라는 게 기회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회입니다 해도 여기 투심위를 넘지 못해요. 한국 투자심의위원회를. 왜냐면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상장 기업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걸 작년에 정말 중국 주식시장이 3,000개, 중국의 전체가 작년에 4,000개가 안 됐어요, 상장 기업이. 근데 그 중에 90% 기업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국은 상장 기업의 90% 이상이 주식담보대출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식담보대출했어요. 근데 그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5,000원 대출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죠. 지금 주가가 5,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일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상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은 없어요. 갑자기 원래 사업을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다 들어갈 돈인데 갑자기 은행에 상환도 밀렸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자기 그 좋은 기업의 대주주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 양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주가 플러스 컨트롤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받고 파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있잖아요. 3개월 만에 그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면 벌써 이게 무슨 돈 있는 애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미국 같은 애들. 그냥 한 이번이 될까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 경영권 프리미엄 붙기 시작하죠. 10%, 20%. 올해 주가가 그래서 올해 외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올해 주식이 작년에 50% 깨진 게 올해 주식 투자에서 다 돈 벌어서 20-30% 회복이 됐거든요. 올해. 근데 아직도 20%는 회복이 못 됐어요. 근데 그게 벌써 그러니까 타이밍이거든요. 투자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어요. 시라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는 게 흐름, 추세. 투자는 시와 세예요. 타이밍과 흐름을 잘 읽어야 흐름을 첫째 잘 읽고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의 이 결정 의사 메커니즘으로 중국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눈에 다 잘 보이고 왜냐면 제가 주로 연구한 게 인베스트먼트 투자론이잖아요. 네. 제가 박사를 기업재무로 받았단 말이에요. 기업재무 박사고 강의하는 게 지금 기업재무, 투자론, 중국 자본시장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일만 지금 10몇 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1년에 거의 매월마다 기업 가거든요. 탐방. 가서 아까 디자인 이런 게 직접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가치고 확실하게 어떤 기업이면 딱 그냥 기회인데도 저는 못 잡아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기관 투자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기회입니다 하는데 다 동의를 하는데 이미 그 결정 내린 기관도 없지만
그 타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부에서 실무자선에서 최종 결제를 받기까지 과정과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네.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바로 사장이나 이런 장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장들은 딱 이래요. 99.99%요. 제가 감히 99.99%로 표현해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딱 두 분에 너무 모르거나 네. 편견을 갖고 있어요. 99.99%. 왜냐면 이 한국의 이 장들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글로벌 사업이라면 주로 유럽이나 미국 사업만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지식은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너무 비즈니스 많아서 접할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왔거나 이 몇 개 원인으로 인해서 그냥 언론에 영향 받았거나 해서 중국이라 이러면 네거티브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위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이 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엄청난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우리 IMF 때를 돌아다 보더라도 네.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몇 년 투자해서 다시 한국인들 높은 가격에 팔고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비싸게. 그때 뭐 먹튀니 뭐 사실 그 사람 먹튀라고 이어갈 이유가 안 돼. 그 사람 자본주의 원리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언론이나 다 먹튀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네. 사실은 그거죠. 본질은.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하신 거는 일반 어떤 투자 기관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 일반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결정권이 빠르다든가 그렇죠. 이렇겠죠. 네. 기업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희망은 기업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16년 차 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서 일하는 이 매니지먼트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세계 톱 수준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정말 잘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이유가 간단해요. 편견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은 기업들이 이슈가 딱 간단해요. 기술이 있는데 시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지금 이 정권들은 핵심 경제에서 뭐 벤처 기업을 엄청 일을 하는데 한국 유니콘 그래봤자 3-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1년에 20몇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스타트업 기업하고 중국 스타트업 성공 확률이 확 달라져요.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이 내 돈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오다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 BP를 맞추거든요. 네. 그래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BP 맞을 때 여기 BP 맞추기 전에 VC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키우고 이익을 좀 만들면 B한테 팔아버려요. 그냥 B가 상장시켜서 완전 큰 기업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 시작부터 죽음의 계곡 가는 게 이게 엔젤 투자 단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개 스타트업이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말이 되는 게 한 10개 정도예요. 현실성이 있는 게. 그렇죠. 근데 10개 중에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있을까 말까요.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이런 자금이 지금 거의 없고요. 근데 중국 이런 자금 많아요. 왜냐면 그 빅텍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완전 엔젤 투자 역할을 해요. 아까 그 1000개에 하나만 먹는 게임을 해요. 한국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중국 왜 쉽냐면 벤처 금융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이 커요. 그래서 아까 냈잖아요. 정신 이상 사람이 1.75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의 상품이 아주 이상한 상품에도 2.75명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신속한 상용화가 되래요. 근데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 맞는데도 한국 인구가 5,03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러니까 우선 그래서 봤자 시장이 한 200만, 300만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P를 못 맞추고 벤처 금융에 계속 투자해도 없고 하니까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싸이월드 같은 기업들이에요. 싸이월드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페이스북은 이길 수도 없어요. 싸이월드는 맞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대박인 좋은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스 났잖아요. 정리한다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오늘의 BATG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게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가 여기가 있는데 특히 한국의 요즘에 그 4차 기술 산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소형, 기술형 기업들은 기술이 아주 좋아요. 저도 잘 알고 제가 투자 심사위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작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기업들한테 무조건 중국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똑같은 24시간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개발을 네. 하고. 어차피 24시간 할 거면 큰 나라가 큰 게임을 해라 이거지. 결국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벤처 펀드가 들어가요. 외국 뭐 국내라서 차별을 안 주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좋으면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중국에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창업을 중국에서 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이 1등, 세계 1등이 되죠.